우리가 철석같이 결속된 동맹이라 믿었던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 연방이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뒤통수를 치는 비열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위대한 러시아의 승리가 없었다면 조국의 해방도 없었을 것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경악스러운 발언 이면에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강제 징집되어 투입된 수만 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총알바디 소모품으로 무참하게 쓰러져 가고 있다는 참혹한 현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자신의 조부 김일성 주석, 이의 한길 투쟁사를 스스로 부정하며 감행한 이 무모한 결정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초래했는지에 대한 러시아 최고 군사 전문가의 목숨을 건 폭로가 곧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진실을 확인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화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와 같은 중요한 심층 분석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동력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드미트리 볼코프입니다. 저는 러시아 군사 아카데미에서 군사 전략 및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제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은 2025년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접어들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넘어 진실, 용기,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제 가문은 대대로 군인 집안이었습니다. 제 증조할아버지는 제정 러시아 시절 장교였고 할아버지는 소련 붉은 군대의 장교로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6전 2호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소련군 장교셨죠? 저 또한 이 유서 깊은 전통을 이어받아 군사 아카데미에서 수학한 후 학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군사 전략과 역사는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와 그 이후의 국제 분쟁에 관한 연구는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러시아는 전력 보강을 위해 북한과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적 밀착을 시도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무기 거래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은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했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식량과 석유를 지원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 말 북한은 정규군 수만 명을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결단이었습니다. 모스크바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크렘린 주변에는 군 병력이 평소 대비 2배 이상 배치되었으며 국영 방송에서는 연일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혈맹 관계를 강조하는 뉴스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붉은 광장 레드스퀘어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악수하는 대형 포스터가 내걸렸는데 마치 냉전 시대로 회귀한 듯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모스크바 거리를 걷다 보면 평소보다 동양인들이 빈번하게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에서 온 군 관계자들과 외교관들이었죠. 러시아 식당에는 북한 손님들을 위한 특별 메뉴가 등장했고 일부 상점에서는 한글로 작성된 안내문까지 부착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러시아 시민들 사이에서는 왜 우리 아들들 대신 북한 군인들이 싸우는가? 라는 의문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기쿠왕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인가? 제가 연구실에서 첫 보고서를 받았을 때 무심결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1급 기밀 문서였습니다. 북한군 약 5만 명이 이미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 중이며 곧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북한군의 배치 계획, 장비 현황, 그리고 그들의 전투 효율성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인적 자원, 대체 가능성 높음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북한군을 전장에서의 소모품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제 옛 제자 중 한 명인 이고르가 비밀리에 제게 전달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국방부에서 중간급 장교로 근무하고 있었죠? 교수님, 이건 단순히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라는 그의 절박한 메시지가 문서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신뢰할 수 있는 동료 교수인 안드레이를 불렀습니다. 안드레이는 30년 넘게 저와 함께 일해온 러시아, 아시아 관계 전문가로 북한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생 시절부터 친구였고 함께 군 생활을 했던 전우이기도 했습니다. 안드레이, 이걸 보게. 북한이 실제로 병력을 보내고 있어. 안드레이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죠.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한 정보야. 드미트리, 이건 그냥 묻어두는 것이 현명할 걸세. 자네도 알다시피 이건 러시아에게도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야. 북한군은 현대전에 대한 경험이 전무해.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첨단 무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네. 안드레이는 조용히 연구실 문을 닫고 창문 쪽을 흘깃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는 것은 위험해. 벽에도 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창밖으로는 모스크바의 전형적인 겨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 덮인 거리와 얼어붙은 모스크바 강.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파병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재앙이 될 것이네. 하나는 우리 러시아에게, 다른 하나는 북한 내부에게. 안드레이는 책상 위에 놓인 러시아-북한 정상회담 사진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사진 속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역력했죠. 안드레이는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군은 현대전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전무해.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첨단 무기 앞에서 단지 소모품으로 활용될 뿐이야. 그리고 그 비극적인 진실이 북한 내부로 알려지게 된다면 김정은 정권의 이념적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것이네. 안드레이는 안경을 벗어 눈을 비볐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드미트리, 나는 자네의 친구로서 진심으로 조언하겠네. 이 일에 개입하지 마. 너무 위험해. 자네도 가족이 있지 않나? 그의 말은 제 심장의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 딸 엘레나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3학년생이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기에 엘레나는 제 삶의 유일한 전부였습니다. 저는 딸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제 학자적 양심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드미트리, 그냥 이 문제를 넘어가자고? 정치는 우리 같은 학자들이 간섭할 영역이 아니야. 우리는 단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일 뿐이지. 안드레이, 자네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우리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그럼 역사는 누가 만드는 것인가? 우리는 그저 방관자에 불과한가? 안드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자네의 이상에 동의하네. 하지만 현실을 보게. 지금은 그런 목소리를 낼 시기가 아니야.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2025년 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국제안보 포럼에 참석하여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현대 전쟁과 동맹국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는 겉으로 무난해 보이는 제목 뒤에 폭탄과도 같은 진실을 숨긴 셈이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위해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북한 군사협력의 역사, 북한군의 장비 및 훈련 수준, 그리고 현대 전장에서의 생존 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의 현대식 무기와 전술 앞에서 극도로 취약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인명 손실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북한군의 장비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소총은 대부분 1970년대 모델이었고 보급된 방탄복은 현대식 총탄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통신 장비 또한 구식이어서
야간 작전 능력도 현저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현대전에 투입되는 것은 사실상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러시아군 지휘부가 수립한 북한군 운용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북한군을 정찰 부대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과 화력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군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었죠. 이는 명백하게 그들을 인간 방패부로 또는 총알바디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제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왠지 모를 섬뜩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모스크바의 어두운 거리를 걸으며 저는 문득 제가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문을 열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 엘레나였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말해보렴, 엘레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나올 때도 저를 따라왔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였는데 무서웠어요. 저는 이것이 명백한 경고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를 주시하고 있었고 이제 제 딸까지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엘레나, 당분간 아빠 대학 시절 친구인 표도르 아저씨 별장에서 지내는 게 어떨까? 아빠가 중요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집이 좀 어수선할 거야. 엘레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똑똑한 아이였기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니죠? 걱정 마렴. 곧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아빠는 그저 진실을 말하고 싶을 뿐이야? 엘레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저도 러시아의 지금 상황을 알아요. 하지만 제발 조심하세요. 아빠가 제 전부예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저릿했지만 동시에 더욱 굳은 결심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실이 존중받는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저는 이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안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엘레나를 제 대학 시절 친구인 표도르의 별장으로 보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한적하고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중요한 연구 자료와 문서는 모두 암호화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했습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유품들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군복, 훈장, 오래된 시계, 그리고 한국 전쟁, 육전2.5 전쟁 때 작성하신 일기장까지.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기를 통해 그 경험을 기록해 두었고 제가 성인이 된 후 그것을 물려주셨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노란 종이 위에 쓰인 할아버지의 단정하고 힘있는 필체가 보였습니다. 저는 무작위로 한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7월 15일 오늘 북한군 제3사단과 함께 최전선을 시찰했다. 그들의 용맹함은 감탄할 만하다. 하지만 지도부의 무모한 결정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전쟁인가? 나는 밤마다 고민한다. 할아버지의 글을 읽으며 저는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7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놀랍도록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젊은이들은 독재 정권의 결정으로 낯선 땅에서 무고하게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 일기를 계속 넘기자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군과 만난 경험도 기록해 두셨더군요. 1951년 8월 3일 오늘 한국군 장교들과 작전 회의를 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다. 특히 이 대위라는 젊은 장교는 내가 설명하는 모든 전술을 즉시 이해하고 심지어 개선점까지 제안했다. 이러한 민족이 분단되어 서로를 죽이는 모습은 너무나 비극적이다. 언젠가 이들이 하나가 되어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한다면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될까? 할아버지의 놀라운 예지력에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및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직접 방문한 적은 없지만 한국의 삼성, 현대, LG와 같은 거대 기업들은 러시아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K-팝, K-드라마와 같은 한국 문화 콘텐츠가 러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가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한국군 병사를 구해준 일이 있었고 그 병사의 가족으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받았다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비치 조각이었는데 할아버지는 그것을 평생 소중히 간직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돌은 나에게 인간성을 상기시켜준다. 전쟁 중에도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념이나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 글귀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포럼 당일, 저는 평소보다 더 격식을 갖춰 복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금색 타이핀까지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는 할아버지의 비치 조각이 부적처럼 들어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서는 마지막 공식 석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 국제 컨퍼런스 센터는 경비가 매우 삼엄했습니다. 입구마다 무장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참가자들의 신분증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국제안보포럼은 러시아 정부의 공식 행사였기에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들도 다수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로비에서는 여러 나라의 대표단들이 작은 그룹을 이루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각국, 그리고 몇몇 아시아 국가들의 대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주목을 끈 것은 북한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었으며 표정은 굳어 있었고 다른 대표단들과는 거의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서 발표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때 제 등 뒤에서 익숙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 생각해 보았나? 드미트리, 알렉세이 로마노프 장군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내 강경파 인사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인물이었죠. 그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항상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군 생활을 해온 구시대 군인으로 서방에 대한 깊은 불신과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가 매우 기대되는군. 특히 동맹국 부분에 대해서 말이야. 그의 눈빛에서 명확한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미 제 발표 내용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제 컴퓨터가 해킹되었거나 주변에 정보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장군님. 학술적 분석에 충실할 것입니다. 로마노프 장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그럼 유익한 발표를 기대하지. 참, 자네 딸이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네. 좋은 학교야. 특히 졸업 후 진로가 중요하지. 안 그런가? 그것은 노골적이고 치명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제 딸의 미래를 볼모로 위협하는 말이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엘레나는 자기 길을 스스로 잘 찾아갈 것입니다. 로마노프 장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더욱 굳게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말해져야만 했습니다. 볼코프 교수님,
5분 후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스태프의 안내를 받고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하나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북한군의 장비 실태, 훈련 수준, 그리고 전사자 처리 계획. 이 모든 정보는 러시아 정부가 극도로 숨기고자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발표장에 들어서자 200여 명의 청중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부 인사들, 국제 안보 전문가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첫 줄에는 로마노프 장군이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몇몇 외국 대사들이 보였습니다. 국제 언론사들, 즉 CNN, BBC, 알자지라 등의 기자들도 카메라와 노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동맹국의 역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평범하게 시작된 발표는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핵심적인 논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역사적 사례들을 들며 동맹 관계는 진정한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의 협력, 냉전 시기 나토, 앵리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구조적 차이, 그리고 현대의 다양한 군사동맹 사례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핵심 주제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동맹이 진정한 상호 이익에 기반하지 않을 때 그것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결정이 바로 그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청중석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노프 장군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보좌관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북한군의 파병은 세 가지 측면에서 비극적입니다. 첫째, 그들은 현대전에 대한 실전 경험이 전무합니다. 둘째, 그들의 장비는 구식이며 우크라이나의 첨단 무기에 맞설 수 없습니다. 셋째, 이는 북한 정권의 이념적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서 청중들 사이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필사적으로 메모를 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저는 실제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구식 AK-47 소총, 효력이 의심스러운 방탄복, 그리고 현대전에 부적합한 통신 장비의 사진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첨단 장비들과 비교했죠. 그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이는 마치 제2차 세계대전 장비를 가지고 21세기 전쟁에 뛰어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러시아 전승절에 참석하여 러시아의 전승이 없었다면 동방의 해방도 없었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김일성 주석의 한길투쟁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북한 정권의 정통성은 과연 어디로 갔습니까? 이어서 저는 러시아 국방부 내부 문서에서 발췌한 북한군 사망자 처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전사한 북한군 중 극소수만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대부분은 러시아 영토 내에 비밀리에 매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입니까? 이것이 러시아의 보편적 가치관입니까? 그 순간 로마노프 장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학술 발표가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적 선동입니다. 볼코프 교수는 러시아의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며 그는 서방의 스파이입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청중들은 로마노프에게 동조하며 고함을 쳤고 다른 일부는 제 발표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외국 기자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주최 측은 급히 보안 요원들을 불러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현장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진행자가 간신히 상황을 정리했지만 제 발표는 거기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와 저를 단상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눈빛에서 짙은 위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표장을 나오는 동안 몇몇 외국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볼코프 교수님, 북한군의 사망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러시아 정부의 보복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한국 정부와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 없이 빠르게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FSB 연방보안국가 곧 저를 체포하러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2월의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모스크바의 하늘은 무겁게 흐려 있었고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안전가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한 대를 잡아 타고 몇 번의 차량을 바꿔 타며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안전가옥은 모스크바 외곽의 한적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지만 감시의 눈을 피하기에는 적합한 장소였죠. 저는 가발과 안경으로 변장하고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습니다. 과거 군사학자로서의 경험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유용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TV를 켰습니다. 이미 제 발언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략과 북한 파병은 재앙, 충격 주장 파문, 모스크바 포럼에서 폭탄 발언 볼코프 교수 행방 묘연. 크렘린궁에서는 볼코프 교수의 발언이 서방의 허위 정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은 저를 조국의 배신자시로 몰아갔고 서방 언론들은 저의 용기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안전가옥에서 저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당시 소련군 고문관으로 참전했던 인물입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해 두셨고 이 일기는 제게 보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노란 종이 위에 쓰인 할아버지의 단정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저는 무작위로 한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7월 15일 오늘 북한군 제3사단과 함께 최전선을 시찰했다. 그들의 용맹함은 감탄할 만하다. 하지만 지도부의 무모한 결정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전쟁인가? 나는 밤마다 고민한다. 할아버지의 글을 읽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7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젊은이들은 독재 정권의 결정으로 낯선 땅에서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 일기를 계속 넘기자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군과 만난 경험도 기록해 두셨더군요. 1951년 8월 3일 오늘 한국군 장교들과 작전 회의를 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배움에 열정적이었다. 특히 이 대위라는 젊은 장교는 내가 설명하는 모든 전술을 즉시 이해하고 개선점까지 제안했다. 이런 민족이 분단되어 서로를 죽이는 모습은 너무나 비극적이다. 언젠가 이들이 하나가 되어 그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될까? 할아버지의 놀라운 예지력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으니까요. 제가 한국을 방문한 적은 없지만 한국의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러시아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K-팝, K-드라마 같은 한국 문화가 러시아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안전가옥에서의 둘째 날, 저는 모든 통신을 차단하고 철저히 은신했습니다. TV에서는 제 사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러시아 당국이 볼코프 교수를 찾고 있다는 뉴스가 반복 보도되었습니다. 모스크바 전역에 제 수바의 사진이 배포되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틀 후 저는 경악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오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볼코프 교수님, 저는 러시아 국방부 내부자입니다. 북한군 관련 기밀 문서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응답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가지 검증 질문을 했고 내부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FSB에 덧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의 신중한 검증 끝에 저는 이 내부자가 진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국방부의 중간급 장교로 북한군 파병 작전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막심 베레조프스키 대령이었습니다. 막심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친형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사했으며 북한군이 러시아군을 대체하는 상황에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미 수천 명이 전사했지만 공식 집계는 조작되고 있습니다. 유해는 대부분 러시아 영토 내에 비밀리에 매장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외곽의 폐광 지역에 집단 매장지가 있습니다. 내부자가 보내온 문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군은 제대로 된 장비와 훈련도 없이 전선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그들을 총알바디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망자 수는 이미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북한으로 송환된 유해는 고작 209에 불과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는 러시아에서 영광스럽게 싸우고 있다는 선전만 도배되고 있습니다. 전사자 가족들에게는 비밀 임무 중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막심 대령은 또한 북한군 내부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정보도 전했습니다. 몇몇 북한군 장교들은 자국 병사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에 분노하고 있었고 일부 병사들은 탈영을 시도했다는 것이었죠. 일부 북한군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포로가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던 중 저는 과거 인연이 있던 독립언론사 노바야 가제타의 기자 마리아 이바노바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에 맞서는 용기 있는 보도로 유명했습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고 그녀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마리아,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모스크바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드미트리, 큰일을 벌였더군. 온 러시아가 당신 이야기로 떠들썩해. FSB가 당신을 찾아 헤매고 있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더 큰일을 벌이려고 해. 도와줄 수 있겠나? 마리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중요한 이야기에 이끌렸죠. 무슨 일인데? 저는 내부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북한군 사망자의 실태, 안매장,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은폐 시도까지.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위험한 게임이야. 드미트리.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알려져야 해. 내가 돕겠어. 그런데 이 정보가 확실해? 내부자가 사진과 GPS 좌표까지 보내왔어. 도네츠크 외곽의 폐광에 있는 집단 매장지야. 수천 명의 북한군이 그곳에 묻혀 있어. 마리아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야? 먼저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돼. 가능하다면 북한군 포로나 탈영병과의 인터뷰도 추진하고 싶고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공개할 거야. 우리는 즉시 작전을 세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취재망을 통해 북한군 포로를 인터뷰할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고 저는 내부자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모아 국제사회에 폭로하는 것이었죠. 카페를 나서는 순간 저는 길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을 발견했습니다. 창문이 짙게 선팅되어 있어 내부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리아, 조심해. 우리가 감시받고 있는 것 같아. 그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당분간 모든 통신은 암호화해서 하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남 장소를 바꾸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저는 안전 가옥으로 돌아가는 대신 모스크바 외곽의 또 다른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한 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전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노프 장군은 연방보안국을 동원해 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 전역에 제 수배령이 내려졌고 공항과 기차역은 물론 고속도로 검문소에도 제 사진이 배포되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를 떠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피신했고 거기서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드미트리, 마리아가 체포됐어. 내부자 막심의 다급한 메시지였습니다. FSB가 그녀의 아파트를 급습했어. 지금 루비앙카 감옥에 있는 것 같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리아는 저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루비앙카는 FSB 본부이자 정치범 수용소로 그곳에 갇힌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리아를 구하기 위해 자수해야 할까? 아니면 작전을 계속 진행해야 할까? 저는 밤새 고민했지만 결국 진실을 알리는 것이 마리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가 자수해도 마리아는 풀려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지하 은신처에서 저는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마리아 없이 작전을 진행하는 것은 훨씬 어려워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막심 대령은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군 중에 투항한 병사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그들을 비밀리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폭로할 수 있는 귀중한 증인들입니다. 저는 즉시 키이우 KIBT에 있는 지인 보리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보리스, 긴급한 부탁이 있네. 투항한 북한군 병사들과 접촉할 수 있을까? 보리스는 몇 시간 후에 응답했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러시아와 북한 모두 당신을 찾고 있어. 정말 이 위험을 감수할 건가? 해야만 해, 보리스. 이건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야. 수천 명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보리스는 며칠의 조율 끝에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북한군 포로 중 한 명과의 인터뷰를 주선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떠나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이는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벨라루스를 거쳐 폴란드로 넘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동맹국이었지만 국경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했고 제가 아는 밀수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벨라루스를 통과하여 폴란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러시아와 달리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치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곳이었죠. 바르샤바의 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저는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영향력 밖으로 나온 것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위험은 남아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의 손길은 멀리까지 뻗어 있었으니까요. 바르샤바에서 저는 곧이어 인권단체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제 상황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법적 보호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국경 없는 기자회는 마리아의 석방을 위한 국제적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며칠의 준비 끝에 저는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국경에서는 긴장된 순간도 있었지만 보리스의 협조로 무사히 우크라이나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키이우는 전쟁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시내 곳곳에 파괴된 건물들이 있었고 방공 대피소 표지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리에는 군인들이 순찰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빠르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회복력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상을 지키며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키이우 외곽의 한 안전 가옥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북한 청년이었습니다. 야윈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그의 눈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으며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를 북한으로 송환하려는 건가요? 저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뿐입니다. 세계가 알아야 할 진실이니까요. 제 이름은 드미트리 볼코프입니다. 러시아 군사 아카데미 교수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민철, 평양 출신의 인민군 중사였습니다. 27세로 원래는 공병대에서 근무했지만 러시아 파병 특수부대에 차출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 군사 훈련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되어 훈련을 받은 후 귀국할 거라고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러시아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북한 선정화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죠. 우리는 방탄복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총도 낡았고 통신 장비도 부족했어요. 러시아 장교들은 우리를 개처럼 대했습니다. 앞으로 나가라. 북한 돼지들아. 라고 말하면서요. 그는 첫 전투에서 중대원 120명 중 8명이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도 대부분 부상을 입었죠. 그는 기회를 보아 도주했고 우크라이나군에 투항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제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절망적인 눈빛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눈물을 참으며 가족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이 평양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이고 어머니는 교사입니다. 그들도 저처럼 속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러시아에서 영광스럽게 싸우고 있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 최민철은 또한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철저히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철저히 차단되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국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도착해보니 북한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북한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북한보다 발전되어 있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북한군 내부에서도 의문과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에 파병된 병사들 중에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비밀리에 모여 우리가 속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발각되면 처벌받기 때문에 모두 조심했어요. 저는 그에게 국제 망명을 도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혹은 유럽 국가로의 망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그의 증언을 비디오로 기록했습니다. 물론 얼굴은 가려서요. 최민철은 한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북한에서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비밀리에 유통된다고 했습니다. 일부 고위층 자제들 사이에서는 한국 문화가 인기가 있습니다. USB를 통해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 퍼지고 있어요. 물론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요. 그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발전된 나라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세계적인 경제 강국입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도시는 현대적이고 기술은 첨단이며 문화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한을 분단된 형제로 생각하고 언젠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길 바라고 있어요. 탈북자들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민철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 제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내부자의 문서, 북한군 포로의 증언, 그리고 제 할아버지의 일기까지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전 세계에 알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키이우 중심부의 독립광장을 방문했습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열망을 상징하는 장소였죠. 광장에는 우크라이나 국기와 함께 여러 나라의 국기가 휘날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태극기도 보였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청년에게 한국 국기가 있는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지원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의료 지원과 인도적 원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삼성과 현대는 전쟁 피해 지역의 인프라 복구를 위해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합니다. 그들도 전쟁과 분단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 저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이 된 한국은 이제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을 지원하는 위치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폴란드로 돌아온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목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UNSC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이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었습니다. 기회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마리아가 석방된 것입니다. 국제 언론의 강력한 압력 덕분이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와 인권 단체들이 마리아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결국 러시아 당국은 그녀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러시아를 떠나 폴란드로 왔고 즉시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드미트리, 유엔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어. 이번 주 금요일이야. 북한군 파병 문제도 의제에 포함됐어. 저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저는 유엔 회의장의 화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인 경로로요. 정식 초청은 불가능했으니까요. 마리아는 자신의 체포 경험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루비앙카에서 신문을 받았지만 국제적 관심 덕분에 심각한 고문은 피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당신과 내가 서방 스파이라고 주장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 결국 조사 중 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어줬어. 마리아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폭탄급 자료야. 드미트리. 이걸 유엔에서 공개하면 러시아와 북한 모두 큰 타격을 입을 거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적은 누군가에게 타격을 주는 게 아니야, 말이야. 진실을 알리고 더 이상의 무의미한 희생을 막는 거야. 디데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폴란드의 한 안전 가옥에서 유엔 안보리와 연결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연결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마지막 부분에 적힌 내용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한반도의 비극은 계속된다. 한 민족이 이념으로 갈라져 서로를 증오하게 된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나는 이 분단이 언젠가 끝나길 바란다. 그리고 이 용감하고 근면하며 재능 있는 민족이 하나 되어 세계의 그 빛을 발할 날이 오길 바란다. 할아버지의 예지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세계의 그 빛을 발하고 있었으니까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제품,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은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평화롭게 전환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모습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연결되었습니다. 뉴욕의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는 15개 이사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고 러시아와 북한 대표도 보였습니다. 북한 대표는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안보리 회원국 여러분, 저는 드미트리 볼코프입니다. 러시아 군사 아카데미 교수이자 양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즉시 항의했습니다. 의장님,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볼코프는 공식 초청받은 인사가 아닙니다. 그는 러시아의 수배자이며 서방의 스파이입니다. 북한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이것은 주권 국가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입니다. 우리는 이 회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은 잠시 혼란스러워하다가 말했습니다. 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코프 교수의 발언을 5분간 허용하겠습니다. 이는 진실규명을 위한 예외적 조치임을 분명히 합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공유하며 말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약 5만 명의 군인을 러시아에 파병했습니다. 이미 1만 명 이상이 전사했으나 북한 당국에는 단 209의 유해만 송환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러시아 영토 내에 비밀리에 매장되고 있습니다. 회의장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몇몇 대표는 서로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고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도네츠크 외곽 폐광 지역의 위성 사진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집단 매장지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지난 6개월간 이 지역에 대규모 땅 파기 작업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군의 처우입니다. 그들은 적절한 장비도 없이 전선에 투입되고 있으며 러시아군으로부터 총알바디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국방부 내부 문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북한군 병력은 주요 전투작전 전 선제 투입하여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과 화력 위치를 확인하는 데 활용한다. 이는 사실상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전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최민철 중사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속아서 왔습니다. 이곳은 지옥입니다. 북한 동포들이여, 우리는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우리를 소모품처럼 러시아에 팔아넘겼습니다. 돌아오는 병사가 없는 이유는 대부분이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몇 초 후 북한 대표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조작입니다. 서방의 프로파간다에 불과합니다. 저 사람은 북한군이 아닙니다. 연기자입니다. 러시아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볼코프는 조국을 배신한 범죄자입니다. 그의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볼코프의 즉각적인 신병 인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 폭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최민철의 증언 클립이 바이럴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북한 당국은 필사적으로 이를 차단하려 했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의 흐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증언은 심각하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국제조사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 대표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는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곧 우리의 고통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의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탈북한 북한군 병사들의 안전한 정착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격렬한 토론 끝에 국제조사단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미 국제 여론은 형성되었고 조사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폭로 이후 세계 각국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중국은 모든 당사국의 자제를 촉구하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군인들의 비인도적 처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탈북한 북한군 병사들에게 망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했죠. 한국 내 여론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북한 동포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북한 군인 구출을 위한 시민 촛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러시아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대중들 사이에서 왜 우리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대신 북한 병사들이 죽어가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병사들의 어머니회는 공개적으로 북한군 파병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북한 청년들의 죽음으로 러시아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로마노프 장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의 북한 파병 정책이 러시아의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폭로 후 2주 만에 러시아 정부는 로마노프를 모든 직위에서 해임했습니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다고 발표되었지만 누구나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죠. 그는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몇몇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로마노프는 모스크바 외곽의 자택에 연금 상태로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상황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움직임이 없는 듯 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여전히 러시아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는 우리 군인들에 관한 선전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파병 군인 가족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왜 소식이 끊겼습니까? 같은 질문이 확산되었죠. 특히 평양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비밀리에 전단이 돌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급히 러시아 파병군에 지릴 승리적 귀환학을 발표했지만 돌아온 병사는 몇백 명에 불과했고 그들의 침통한 표정은 북한 관영 TV에서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귀환 병사들은 철저히 격리되어 재교육을 받았지만 그들이 경험한 진실은 이미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는 처음으로 김정은의 결정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군 내부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었죠. 파병으로 인해 북한군의 전력이 약화되었고 이는 김정은의 권력 기반인 군부의 지지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파병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러시아도 이에 응해 현 단계에서 군사협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제 폴란드에 정착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정치적 망명자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도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녀 역시 러시아에서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었으니까요. 폴란드 정부는 저에게 정치적 망명을 승인했고 바르샤바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FSB가 국외에서도 배신자들을 제거한 사례는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여러 국제 인권 단체들과 협력하여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일에 집중했고 특히 탈북한 북한군 병사들의 정착을 돕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북한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파병되었다가 탈북한 병사들의 망명을 돕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20여 명의 병사가 한국으로 망명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를 만끽하는 그들의 눈빛은 제가 감수했던 모든 위험과 희생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음을 증명해 주었죠. 한 탈북 병사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유의 공기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진정한 인간으로 대접받는 느낌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탈북 병사들의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더 강력히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병사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 교육을 받고 직업 훈련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 있었죠. 놀라운 것은 그들의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에 적응했고 일부는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습니다. 최민철은 서울의 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메일로 저에게 자주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볼코프 교수님,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집이라고 느껴집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제 꿈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는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평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밤에도 환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는 그 규모와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그를 감동시킨 것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제 기숙사 룸메이트는 저에게 서울 구경을 시켜주었고 한국 음식도 소개해 주었어요. 그는 저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또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도 전했습니다. 가족들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제가 배신자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그들도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이 오면 가능할까요? 저는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역사는 항상 진실과 자유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한반도는 통일될 것이고 그때 당신은 가족과 재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희생이 밝혀지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공개적인 반발은 없습니다. 북한의 감시와 통제 시스템은 여전히 강력하니까요.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의문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중국 북한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군 관련 인사들의 탈북이 늘어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의 염려가 옳았습니다. 전쟁은 항상 무고한 이들을 희생시키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진실이 승리하고 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는 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전우는 이념이 아닌 인간애로 맺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 지금 저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국경과 이념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진실을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이 진정한 전우인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의 장기화로 양측 모두 지쳐 있었고 국제사회의 중재로 대화의 테이블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의 북한군 수요가 감소하면서 김정은 정권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했어요. 그는 기존의 대외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위험한 도박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중국도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발표했어요. 이는 조건 없는 대화 제한, 인도적 지원 확대, 그리고 경제 협력의 점진적 재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며 지원을 약속했죠. 심지어 중국도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이런 자신감 있는 행보는 그들의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었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었죠.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공식 반응은 여전히 강경했지만 이전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제안을 전면 거부하지 않고 관련 당사국들의 진정성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외교에서는 상당히 온건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방향은 분명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책을 출판했습니다. 진실을 위한 망명, 북한 병사들의 이야기 라는 제목의 이 책은 제 경험과 탈북 병사들의 증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책은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반응은 특히 뜨거웠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에는 500명 이상이 참석했고 책은 출간 첫 해에 10만 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감동적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볼코프 교수님, 당신의 책은 제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북한의 실상에 무관심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저도 통일과 북한 인권에 더 관심을 갖고 행동하겠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러견이오 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언젠가 통일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타깝게도 그날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당신 같은 분들 덕분에 그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으니까요. 책 출간 투어 중에 저는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남쪽 해안 도시인 이곳은 육전 이후 전쟁 중에도 끝까지 자유를 지켜낸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푸른 바다와 높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였죠. 부산의 현대적인 도시 경관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운대의 고층 건물들, 광안대교의 웅장한 모습, 그리고 부산항의 분주한 모습은 한국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부산항은 세계 6위권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전 세계 물류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부산에서 저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90대로 육건 이후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볼코프라는 이름을 듣고 궁금해서 왔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블라디미르 소콜로프 중위를 아는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분은 제 할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아시죠?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손은 나이에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뚜렷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만났네. 1951년 강원도 전선에서. 그때 나는 국군 소위였고
그분은 소련군 고문관이었지. 우리는 적과 아군이었지만 어느 날 밤 그분이 부상당한 우리 병사를 구해주셨네.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한국 장교와 제 할아버지로 보이는 소련군 장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진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군인이었네. 인연보다 인간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지. 저는 그 사진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는 없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그도 이 만남을 비밀로 간직했던 것일까요? 냉전 시대에 적국의 군인을 도왔다는 사실은 위험한 비밀이었을 테니까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진실과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노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자네는 이미 그렇게 되었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노인은 이어서 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네. 6.25 전쟁 후에는 폐업뿐이었지.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교육과 근면, 그리고 끈질긴 의지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네. 그의 말에서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었죠. 한국은 정말로 경이로운 발전을 이룩했으니까요. 그런데 젊은이, 자네가 궁금하군. 왜 러시아 사람인 자네가 북한 병사들을 돕는 일에 목숨을 걸었나?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보고도 침묵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할아버지의 DNA가 저에게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인간의 생명을 인연보다 중요시했으니까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야. 국적이나 인연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성이지. 이 만남은 저에게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치 역사의 수레바퀴가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75년 전 한국에서 한 일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요시안2호 전쟁 중 전사한 유엔군 병사들의 묘지였습니다. 2,300여 명의 병사들이 이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묘지를 거닐며 저는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자유와 평화의 가치가 이제는 한반도 전체로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공원을 나오는 길에 저는 한 기념비 앞에 서 있는 어린 소년을 보았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아저씨,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묻혀 있어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이란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요? 하지만 외국 사람들인데. 그래? 때로는 자유와 평화 같은 가치들은 국경을 넘어서는 거란다. 그들은 그런 가치를 위해 싸웠던 거야. 소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맑은 눈동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가 필요한가요? 물론이지.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단다.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 해요. 그렇죠?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단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도울 수 있어. 이 대화는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는 한 한반도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폴란드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탈북 병사들과의 소통을 계속하고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일에 집중했죠. 특히 기쁜 소식은 더 많은 북한군 병사들이 탈출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만든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하게 한국이나 제3국으로 망명할 수 있었습니다. 30여 명의 북한군 병사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러시아 파병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지만 소문은 계속 퍼지고 있었고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지원도 전쟁 상황으로 인해 줄어들었고 중국마저도 북한의 위험한 도박에 실망한 상태였죠. 탈북 병사들은 북한 내부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장마당을 통한 외부 정보의 유입이었습니다. 중국산 스마트폰과 USB를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비밀리에 유통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 탈북 병사가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라고 배우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발전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변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보다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고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컸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북한에 지속적으로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고 인도적 지원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이며 함께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 한국을 건설해 나갈 동반자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접근법은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포용과 압박의 균형이라는 전략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인정받았고 여러 나라들이 이를 지지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진실을 말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비록 개인적으로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큰 변화를 위한 씨앗을 뿌렸다는 보람이 있었으니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한반도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단과 갈등의 이야기에서 화해와 통일의 이야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자유와 평화를 향해 그리고 하나 된 민족의 미래를 향해. 제 할아버지는 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전우는 이념이 아닌 인간애로 맺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합니다. 국경과 이념을 넘어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요.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는 세계의 기적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문화,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한반도 전체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올 준비가 된 나라. 저는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언젠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앞으로도 진실과 자유를 위한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에는 국경이 없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감동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러시아 군사 전략가의 양심 선언이 불러온 변화의 물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 이것은 단순한 국제 뉴스를 넘어선 인간의 용기와 진실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모범 국가이자 기술과 문화의 강국입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도 한국은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며 언젠가 한반도 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폭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또한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생각도 꼭 남겨주십시오.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통일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활발한 토론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